봉슈 안녕하세요. 중급 문법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앞으로 중급 문법 수업을 함께할 강사 박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중급 문법 강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문법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그렇죠? 초급 문법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하는 문법 수업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급 문법, 그쵸? 이미 초급, 중급이에요. 그래서 어제 아니면 지난주에 막 프랑스어를 시작하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이거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죠? 이미 몇 번 봤죠? 이런 내용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사실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초급으로 돌아가서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확인을 하고 다시 와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이런 뒤죽박죽이 된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급 문법을 알고 계신 분들, 그래서 초급 문법에 대한 내용보다 하나 내지는 두 개 정도 추가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시간이 30분 정도로 그렇게 길지 않고요. 모든 강의는 내용 설명을 하고 마지막에 연습 문제로 한번 복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 대상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초급, 어제, 지난주에 프랑스어를 시작하신 분이 들으셔도 되긴 되는데 들으시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프랑스어의 기본 구조를 이해하고 중급 이상의 프랑스어를 구사할 목표로 하시는 분,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불어를 공부를 해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수강 대상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왕초보 회화나 기초 프랑스어 이런 정도의 수업, 이 정도에서 나오는 문법 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렵지 않게 중급 문법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이라고 했기 때문에 델프 시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형 이상을 준비하시는 분 당연히 중문법을 공부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저는 매형도 있고요. 매두도 있고요. 매두 이상을 까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이제는 고급 프랑스어를 구사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중급을 한 번 더 복습하시면서 탄탄하게, 그렇죠? 기초를 더 쌓고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면 중급 문법 강의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총 3탄이고요. 1탄이 13강, 2탄이 13강, 그리고 3탄은 10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강 한 강 뜯어서 보면 처음에 오늘의 주제를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제목으로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공부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문법적인 설명이 이어지고 강의 끝에 오늘 배웠던 내용을 잊어버리기 전에 간단하게 복습하는 문제를 풀고 강의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의의 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급 문법의 조금 특이한 점은 내용을 제가 임의적으로 배치를 조금 일반적인 문법 책이나 일반적인 문법 수업과는 다르게 해놨다는 점인데요. 1탄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프랑스어의 문법 구성 요소들이죠. 여러 가지 품사를 다양하게 넣어놨어요. 여기 절반만 나와 있는데요. 일단 보시면 명사가 있고 관사가 있고 형용사 이런 식으로 다양한 내용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사가 나왔습니다. 프랑스어 명사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프랑스어 명사는 특징이 있어요. 여성과 남성, 성을 분리하고요. 그다음에 단수랑 복수를 이렇게 따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명사는 항상 모자처럼 뭔가를 쓰고 다녀요. 한정사라고 하는데 한정사의 대표입니다. 관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어에는 없어요. 관사가 있는데 관사는 관사 1, 관사 2 이렇게 두 강으로 나눠놨습니다.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강으로 나눠져 있다. 내용이 많다.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관사의 종류가 나와요. 정관사가 나오고 부정관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또 있어요. 부관사가 있고 무관사가 있는데 무관사는 관사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면서 도대체 언제 어떤 관사를 써야 하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4강, 5강은 또 두 강으로 되어 있는데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명사를 수식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프랑스어 명사 특징이 방금 말씀드렸는데 성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수식하는 명사가 성수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 입장으로서는 그 명사의 성수에 따라서
나도 형태를 달리 해줘야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도 성수를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용사가 어느 자리에 위치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품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지금 하나하나 품사를 따로 떼서 공부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죠, 마지막에는 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좀 더 길게 한 글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 문장 안에서 각각의 품사가 어떤 자리, 자기의 정해진 자리를 잘 찾아가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니까요. 그래서 형용사의 위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형용사의 위치에 대해서 공부를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강, 7강 모두 소유 형용사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문법 책들은 소유사, 지시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짝으로 많이 공부를 하는데 내용을 보시면 소유 형용사가 있고 소유 대명사가 있습니다. 누구의, 그렇죠, 나의, 너의, 그다음에 나의 것, 너의 것 이렇게 대명사까지 같이 보고요. 지시는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것, 저것, 그죠? 이 사과, 저 가방 이런 식으로 지시를 하는 형용사 그리고 대명사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형용사와 부정사 시리즈가 나오는데요. 부정사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사라고 하면 이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부정의 의미가 아닙니다.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 둘 이게 아니라 몇 개, 그렇죠? 몇몇 개, 조금, 아니면 조금 많이 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수량을 이야기할 때 부정사를 사용하는데 이때 쓰는 형용사가 있고 이때 쓰는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 종류를 한번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9강에서는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동사를 수식한다. 많이 알고 계시죠? 여러 가지 종류의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부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부사 어떻게 만드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계속 형용사를 배웠고 부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따라 나오는 게 비교급 문장 그리고 최상급 문장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 개를 견주어 보는 거, 비교하는 거고 어떤 무리에서 가장 큰 거, 가장 적은 거 이렇게 최상급을 찾아내는 이런 문장들 한번 만들어 보고요. 11강은 두 문장을 이어주는 그죠? 관계 대명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은 장소예요. 뭐 나라가 될 수도 있고 도시가 될 수도 있고 대륙이 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운데가 될 수도 있고 왼쪽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위치에 관련된 전치사들 여러 표현들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탄의 마지막 13강입니다. 의문문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 의문문의 종류 나와 있어요. 의문문 그냥 뭐 물어보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질문을 하는 방법 그리고 의문 형용사라는 게 있어요. 물어볼 때 쓰는 형용사. 그리고 의문 부사라는 게 있습니다. 물어볼 때 쓸 수 있는 그런 부사들 이용해서 다양한 종류의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기본 품사를 배울 수 있는 1탄이었고요. 그 다음에 2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사 위주로 되어 있어요. 3탄도 미리 말씀드리면 동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동사가 굉장히 악명이 높아요. 너무너무 외울 게 많고 복잡하고 귀찮다 이렇게 나오는데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는 한꺼번에 보면 조금 이해가 잘 될 것 같아가지고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2탄에서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동사 변화를 시키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데 규칙 동사가 있고 불규칙 동사가 있고요. 그 동사 변화를 시킬 때 이제 시제를 우리가 고려를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현재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전에 했던 일을 말해야 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할 일, 미래에 대한 일도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를 같이 공부할 때 시제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하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가 연속적으로 그렇죠? 이어지고 내용이 앞에서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연쇄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1군 규칙 동사, 동사 변화부터 보고 2군 동사, 3군 동사는 불규칙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을 한번 찾아보기 때문에 두 강으로 나눴습니다. 대명동사라는 동사가 있어요. 대명동사는 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비인칭 구문 같이 볼 거고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분사라는 애들이 나옵니다. 이 분사를 가지고 관련이 많아요. 제롱디피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동태, 그렇죠? 내가 행위가 능동적으로 주어가 직접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을 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수동태를 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시제가 나옵니다. 과거에 내가 했던 일. 첫 번째로 나오는 과거 시제 반과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 반과거 시제 동사 변화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이 있고 그러면 또 이 반과거는 도대체 언제 써야 하는지 어떨 때 써야 하는지 용법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절반이 지나고요. 8강, 9강은 복합과거라고 하는 두 번째 과거 시제가 나오는데 두 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복잡합니다.
그쵸? 그래서 복합과거 동사 변화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제목에 나와 않지만, 그죠? 세 번째 과거 시제가 나왔는데 대과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는 또 뭔가 한번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내가 과거에 있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과거 시제가 지금 벌써 3개를 배웠어요. 어떤 걸 써야 되나요? 그죠? 규칙이 있겠죠? 그 규칙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 현재, 그리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배울 건데 이렇게 시간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중간에 여러 가지 시간 표현, 그죠? 시간에 관련된 여러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날짜를 얘기하거나 계절을 얘기하거나 가장 중요하죠. 기간,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앞에는 과거, 이제부터는 미래가 나오는데요. 근접 미래 시제, 단순 미래 시제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동사 변화를 어떤 패턴으로 하는지 알아보고 언제 쓰는지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탄의 마지막은 보어대명사가 2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어대명사 뭔가요? 쉽게 생각해서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동사 하나, 주어 동사만 가지고 완성이 되는, 완전한 문장이 되는 문장이 있지만 목적어가 필요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어들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직접 목적보, 한국말로 하면 쉽죠. 을을, 나는 사과를 먹는다. 사과를 직접 목적어가 되겠고요. 간접 목적보, 누구에게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너에게 전화를 건다. 그렇죠? 누구에게에 해당하는 간접 목적보, 이런 목적보의 종류들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마지막 시간에 또 다른 목적어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중성대명사라고 불립니다. 엉이 있고 이가 있는데 얘네들을 한번 알아보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형용사와 마찬가지로 이 목적어들을 문장 안에서 어디 자리에 위치를 시켜줘야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있을 때, 여러 개가 있을 때 다 달라지거든요. 그것까지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기본적인 동사의 내용, 꽁주기종, 동사 변화시키는 방법, 그리고 시제, 과거, 미래에 대한 내용까지 2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럼 동사 다 한 거 아닌가요? 절반 했습니다. 그렇죠? 동사를 이야기할 때 우리 보통 시제를 먼저 생각하고 그다음에 법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드라고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법이라고 한국어 책에서는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목을 보시면 명령법, 조건법, 유명하죠. 접속법 이런 법들이 나와 있는데 3탄은 이 법을 위주로 구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은 동사를 우리가 막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동사 변화를 시킬지 정해주는 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뜬구름 잡는 소리로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일단 그게 법이다, 모드다라는 걸 알고 수업을 계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탄이 시작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 부정문이 나옵니다. 2강으로 나눠져 있어요. 부정문, 뭐가 아니다. 이번에는 부정하는 거죠. 그런데 2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뭔가 내용이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부정의 내용인데요. 종류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더 이상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런 뉘앙스들이 다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네요. 프랑스어는 부정의 표현이 단독으로 쓰는 것보단 2가지를 같이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얘를 도대체 어디다 위치를 시켜줘야 하는가 정확한 위치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2강으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들이 나옵니다. 명령법, 뭡니까? 이거 해, 이거 하자, 아니면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명령법인데요. 동사 변화 어떻게 시키는지, 어떤 규칙을 따르는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좀 유명한 법이 하나 나왔어요. 조건법이 나왔는데 2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조건법은 시제가 같이 들어가네요. 현재가 있고 조건법, 과거가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조건법으로 동사를 어떤 식으로 꽁주기종을 시켜야 되는가 알아보고 두 번째 시간에 그러면 이 조건법은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건법을 써야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강은 가정법이에요. 조건법이랑 뭔가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그죠? 조건은 뭐뭐라면 이러고 또 조건을 걸어야 됩니다. 가정법은 가정을 하는 거죠. 너무 설명 이상한가요? 과거, 현재, 미래의 가정. 지금 이렇지 않지만 만일 어떻다면, 내가 만일 날개가 있다면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렇게 가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가정법인데요. 현재를 가정할 수도 있고 미래를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법을, 여러 가지 시제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고 간접화법이 나왔습니다. 7강인데요. 간접화법은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열심히 잘해봅시다. 그렇죠? 큰 따옴표 안에 넣어가지고 제가 직접 한 말을 인용하면 직접 화법이죠.
그런데 제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선생님이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말을 하네요 라고 대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정법입니다. 근데 현재가 있고 과거가 있어요. 지금 바로 그 옆에서 그렇죠? 전달을 해줄 수가 있고, 아니 어저께 선생님이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말을 했어 라고 과거의 일을 대신 말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접화법의 현재형 그리고 과거형 두 가지를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법이 나왔어요. 접속법인데요. 이름도 조금 너무 생소하죠. 그래서 접속법도 두 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공식예종, 동사 변화를 어떻게 시키는지 규칙을 한번 알아보고, 그다음에 어떨 때 이 접속법을 사용하면 되는지 용법을 두 번째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탄의 마지막 10강입니다. 논리적 표현들이 있는데요. 다양한 논리적 표현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여러 개의 품사들을 하나하나 공부를 했고, 우리가 완전한 문장 그리고 긴 글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구성을 할 때 조금 더 매끄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는다. 나는 배가 고프다. 이렇게 뚝뚝 끊어지는 문장을 만들 수 있죠. 나는 밥을 먹는다. 왜냐하면 나는 배가 고프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죠? 조금 바뀌었는데 너가 배가 고팠구나.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죠? 이런 커넥터라고 합니다. 연결어들을 여러 가지 연결어들을 보고 조금 더 문장의 완성도를 높이는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탄까지 준비되어 있는 중국 문법의 강의 목차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가 전부고요. 저는 그러면 본강에서 여러분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앙또.